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답답했어요. 2주 목소리가 동안. 그러게요. 진짜. 거의 한 3주 만에 목소리가 저도 제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게 한 3, 4일밖에 안 됐습니다. 반갑네요. 네, 어쨌든. 저도 반갑네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너무 심하고 안 그래도 네. 그러니까 목 관리 더 철저히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목 관리 철저히,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또 많이 네, 돌더라고요. 맞아요. 내과가 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 또 특히나 모기를 많이 네. 쓰는 직군으로서 이럴 예. 때가 항상 두렵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서원우님이 벌써 롱 팀장 목소리가 나아지셨으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그래도 많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옷이 어디 떼인 돈 받으러 가세요? 아 이게 되게 멋이에요. 요즘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입는 것도 조명을 받으니까 하셔야지. 더 반짝여가지고. 네. 가죽 네, 이제 봄이라고. 봄이라고. 네, 오늘 이렇게 아주 입어봤습니다. 블랙으로 아주. 여러분 네. 좀 멋진가요? 내가 막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돈 주면 사양하지 않아요.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패션 리더. 네, 조만간 그러면 또 패션주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트렌드 세터로서. 해외 직구 VIP로서. 아 진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지원님 안녕하세요. 지원님 이제 패션 좀 보세요. 진원님 제가 오늘 진원님 제가 오늘 정복과 사복을 다 보셨네. 그지? 아, 생방송 정복. 정복이라고 하나요? 작업복. 작업복. 네, 작업복과 사복을. 아 궁금해요. 진원님 부산은 미세먼지 어때요? 이게 거기도 심하겠지. 그럴까? 근데 우리보다는 덜할까? 우리보단 덜 하겠지만. 너무 궁금해. 진짜 난 미세먼지 아니 너무 중국에서 날라온 게 여기까지 오는데 부산이라고 못 가겠어? 그래도 항상 우리 시댁이 밀양인데 밀양 수치는 우리보다 항상 아래 단계더라고. 그래서 부산은 더 아래 진짜. 그거 좋네요. 궁금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증시에 대한 정리도 해드릴 거고 해외 증시에 대한 정리나 산업 뉴스 트렌드들도 쫙 볼 텐데 일단 국내 증시부터 좀 오르막도 있었지만 네. 이번 주 초에서는 증권사에서도 참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나 투자 의견을 좀 많이 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네. 한 주간의 좀 흐름들 어땠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 주는 뭐 심플하게 정리하면 정강후약입니다. 네. 주 출발할 때만 해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장 분위기 이어받아서 나쁘진 않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3월 달이 전개될수록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2,400과 코스닥 800선을 놓치는 흐름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790대까지 790대. 떨어졌습니다. 네. 시장이 정강후약인 이 한 주간의 흐름 속에서도 선전할 때도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나름 지수는 뭐 0.2, 0.5 이 정도밖에 안 밀리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오르는 종목들의 탄력은 엄청나게 좋고 맞아. 나머지는 다 소외되는 장. 정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게 최근 장의 특징이고 뭐 3월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나 보네. 그렇죠. 뭐 시총 상위권 뭐 코스닥의 배터리. 맨 앞에 2차전지 소재사들 위주였겠죠. 2023년의 특징이 쏠림 현상으로 지금은 딱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는데 뭐 연초에도 그랬잖아요. AI, 로봇, 뭐 폐배터리, 2차전지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뭐 과거에도 쏠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 2차전지 파도를 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시장이.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악플러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이제 그걸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전이가 됐고 또 반대로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2차 전지를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면 또 화를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좀 극단적인 선물 끼얹어 발라고? 니들이 뭘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심리도 같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질 것인가?
이게 1번이고 네. 그 빠진다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에 그 고민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장이었고요. 2차 전지에서 조금 빠질 때쯤만 되면 뭐 신재생이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혹은 지금 원전도 그렇고 배터리는 쫙 빠지고. 그런 식으로 배터리가 밀릴 때는 다른 쪽에 그렇게 가는 쪽 선택지가 거의 다 바이오나 신재생이었다라는 거고 테마로 돌고 있는 건 지금 뭐 양자 암호, 저출산 엔젤주들 양자만은 왜 그런 거예요? 정부 측에서 신성장 4.0 전략 아. 내놓으면서 양자 암호 이거 음.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단발성이죠. 정말 그렇죠. 정말 테마인 거고. 근데 오늘 장에서도 좀 눈에 띄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어찌됐건 2차 전지 지금 코스닥의 윗단 소재주가 오늘 쫙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스피에 있는 셀업체들은 외국인이 엄청 맞아요. 사들여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개인들이 2차 전지를 떠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다음 주도 또 2차 전지 일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 지켜봐야 돼요. 지금 뭐 테슬라 쪽에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더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고 단기적 자금이라면 모르겠는데 중장기적 자금일 경우에 배터리에서 빼서 이걸 어디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사실 이거 마땅한 데가 없어요. 중장기 자금이라면. 그러면 그냥 뭐 배터리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에 빼서 갈 만한 데는 반도체야.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들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찐바닥이 안 나오니까 빼서 갈 데 없으니 그냥 2차 전지 내에서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나마 좀 부상하는 건 신재생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번 주 특징은 지난 주말에 이제 전인대에서 중국 성장률 생각보다 성장률 목표치 5% 낮게 잡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또 중국 경기 관련한 섹터에서는 좀 출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중국 소비가 과거처럼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이런 거는 좀 최근에 많이 목소리가 들리네. 개인적으로 5%가 중국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낮은 건가 싶긴 한데 워낙 이제 뭐 6%라는 그런 의미 또 심리적인 뭐 숫자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 저 아까 우리 미세먼지 얘기했잖아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우리 예전 생각해 보면 양회 때는 항상 맑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공장 가동을 다 멈춰가지고 막 베이징 맑은 하늘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장난 아니었거든. 물론 뭐 100%다 중국에서 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난 100% 중국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국도 지금 뭐 잠깐 공장을 멈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할 처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있고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목표치는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미지 관리보다는 내 경제 맞아. 성장 네. 우선이다라는 중국의 선택지가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부양을 떠나서 5%만 돼줘도 지난해 중국이 3%였으니까 3%였으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모멘텀을 그렇게까지 깎아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그래요. 뭐 모르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이게 한 주 동향이었고요. 특징 뭐 종목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번 주에 특징 종목 하면 셀트리온 그룹주 주고 싶어요. 아우, 서 회장님께서 음. 복귀했다는 뉴스를 엄청 봤습니다. 그 개인의 복귀가 얼마나 네. 큰 영광을 주겠느냐만 어찌됐건 그 복귀 이슈 이후로 바이오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지금 소외된 쪽을 어찌됐건 찾고 있단 말이죠. 막 확실히 돈 몰아넣는 거는 쏠림으로 몰아넣지만 한켠으로 또 빼놓는 게 소외주를 계속 찾고 있는데 어찌됐건 바이오는 많이 소외가 돼 있었고 네. 각계 전투하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 전체가 막 옛날 바이오 붐이 있을 때처럼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소외된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개별 기업의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사모펀드 측에서 자금 유입을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아이센스나 이런 종목들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을 받게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특징주로 꽤 관심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삼바나 셀트리온 그래도 조금 관심권역에 두면 좋겠다 싶은 게 저 휴미라라고 있어요. 에브비의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2002년도에 출시가 됐고 네. 저는 제 지인들 중에 꽤 이 치료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정말 한 20년 정도씩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일 의약품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류마티스 치료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도 그렇고, 혹은 뭐 강직성 척추염 이런 모든 질환들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특허가 올해 만료가 됐고, 시밀러 제품들이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됐습니다. 암젠에서 이미 뭐 기존 오리지널보다 55%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우리 삼바랑 셀트리온이 이제 관련 제품을 시밀러 제품을 7월에 판매할 거라서 그 기대감도 있고 기타 등등 다른 오리지널 약품을 따라한 시밀러 제품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들도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됐건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 주에만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더 보죠. 근데 참 제약바이오가 자체적인 어떤 신약이나 아니면 뭐 개발, 뭐 임상 모멘텀이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셀트리온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매출은 여전히 잘 뭐 계속 잡히고 있고 특히 서정진 회장이 언론을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 한번 하면 주가가 실제로 막 오르고 막 그러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을 보나 의약품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접단 바이오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옛날에 그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카메라 꺼지고 나서 터놓고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임상, 삼상 통과할 것 같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애널리스트도 그건 저희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애널리스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까? 그래서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했을 시절에도 제약바이오는 잘 안 했던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임상 모멘텀을 활용해서 임상 기대 있을 때 들어갔다 치고 빠지고 이 정도이고 그래서 제가 시밀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긴 합니다.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바이오랑 네.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주도 저는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막 반도체 공정 이런 거는 공부하면 심플하게 알 수 있고 네. 수주라는 게 명확하고 한데 게임- 바이오는 진짜 모르겠고 게임은 베타 테스트, 기대감 모아져 있는 거 베타 테스트 시작하면 사가지고 이제 시작 출시 공개하면. 공개하면 그때 팔면 되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통하고 음, 금리 맞아. 이들이 또 코인까지 NFT 이런 거 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졌달까요? 그래서 중국 저는 게임 판호 얘기 나오면 또 좀 샀다가 며칠 있다요. 모든 모멘텀이 별로 없어 네. 아직까지. 하긴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재님 반갑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병재님도 꾸준히 진짜 너무 의리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로봇. 로봇은 뭐 올해 내내 특징주예요. 그래서 인력 그래요. 난 빨리 기억나죠? 이 시장, 이 로봇이 주도하는 시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하필 4% 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 이게 괜찮아. 시장을 주도하기는 힘들 거라고. 근데 너무 주도하고 네, 있습니다. 확실히 주도해줬어요. 모든 것에 다 보시 붙는 현상이랄까. 그렇게 나를 구박하더니. 네. 인구 감소와 리쇼어링 그리고 각 기업의 투자, 모든 산업의 효율화 등이 맞물려서 가리키는 방향이 로봇인데 로봇의 대기업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좀 재료 매매 쪽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재료도 많습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1월에 꺼내 놓으면서 주가 또 로봇주로 한번 붐을 일으켰었고요. LG 측에서도 지금 로봇 라인업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는데 네. 티봇, 방역봇 해가지고 안내봇, 로봇 라인업이 엄청납니다. 안내봇. 네, 안내해주고 맞아요. 방역봇은 광고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음. 병원 가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역해주는
약간 커다란 로봇 청소기 느낌인데 아무튼 그 친구도 있고 캐리봇, 서브봇, 바리스타봇, 셰프봇 뭐 등등입니다. 그리고 LG전자 로봇 투자도 꽤 있었어요.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 로봇 얘기가 나오면 요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핫하게 이어지는 건 감속기 쪽에 현대차가 감속기 업체에 지분 투자한다더라 하는 카더라가 돌면서 감속기 업체가 국내에선 SBB테크랑 SPG니까 이쪽을 놓고 사람들이 막 장전에 다 SBB테크일 거야 막 했었어요. 그런데 SPG가 급등을 하면서 SPG인가?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장에도 20% 넘게 올랐고 오늘도 또 10% 정도 오르는 장 초반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봇은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임석빈님 오셨네요. PW 마리아님도 오셨네요. W 마리아님, 반갑습니다. 석비님 반갑습니다. 네. 슈미라 FDA에서 8개 업체 바이오시밀러 허가, 암젠이 선두. 맞아요. 8개 업체. 근데 암젠 같은 경우는 석빈님 그 제형이 이제 좀 더 우리보다 약하고 묽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우리 셀트리온 우리나라 업체들께 좀 더 제형이 진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한 번 맞으면 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좀 덜 맞아도 돼서 진입은 늦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올 거다. 그게 크지, 주기가 긴 게. 그런 얘기를 맞는 하더라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큽니다. 그래도 좀 빨리 가면 좋은데 7월은 늦은 거 조금 늦는 것 같아. 5월에 좀 팔아주지. 아쉽네요. 어찌됐건 보죠. 그리고 이슈 이벤트로는 이번 주에는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펀드 리밸런싱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거 당연히 덜어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2차 전지 또 엔터들 이 SM으로 촉발된 이 엔터사들의 난리 움직임들 어느 정도 변동이 나왔던 어제였고 하나금투에서 이제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리포트를 내놓기도 그래, 했어요. 여기도 쉬자고 그러네. 네, 쉬는 환율, 데가 많아. 뭐 수급 다 지금 밸류 부담까지 생긴 마당에 이익 추정치 떨어지니 조금 쉬자라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 이병재님 로봇주 2개 궁금하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일 로보틱스 느낌상. 무슨 로봇? 유일 로보. 아, 유일 로보 아니면 여러분 로보만 아니면 됩니다. 왜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로봇 업체가 아니니까. 아. 근데 제일 이름만 봤을 때는 제일 로봇 산업 열심히 할 것 같은 기업이잖아요. 유일 로보 아니면 SPG. 궁금하다. 네.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요? 맵파월. 맵파월. 맵파월이 아니, 이슈가 됐다. 오락가락 파월. 네. 이번 주 미국 이슈로 본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보고가 가장 주력했죠. 네. 일단 수요일에 상원 보고를 했고 목요일에 하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원에서 보고할 때는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데이터 확실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이겠다. 금리 인상 완전한 효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완전 50bp 인상 3월 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강경하게 코멘트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날 시장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뛰는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장에 약간 발작적인 흐름을 보이니까 그 다음 날 하원 보고에서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다음 주에 있을 CPI, PPI 데이터 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리는 우리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우리 수준보다는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높을 거야라고 시장이 인지를 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할 때마다 아직까지 고용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고용 데이터들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싱글 실업상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조금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앞전에 발표된 그 어떤 고용 데이터들도 뜨겁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졸츠 보고서라고 저것도 작년, 올해 이렇게 좀 매크로 데이터로 많이 여겨지고 있는데 이 졸츠 보고서도 예상을 상회하는 1082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뜨거웠다라는 게 되고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 비율이 1.9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1.2배였으니
지금도 여전히 구직자들은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ADP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고용이 뜨거우니까 결국에는 이 탄탄한 고용, 인플레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이들을 눌러야지만 인플레가 잡힌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이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이게 굉장히 뜨겁게 나와버린다 이러면 진짜 7월까지는 금리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좀 고용률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길 바래야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장이 돼버리긴 했는데. 근데 미국에 계신 저희 아주버님, 네. 그분의 임금이 아, 떨어져야지. 그렇지. 그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액 맞아, 연봉자시니까. 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전히 고용 지표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경태님 SPG랑 로보티즈 갖고 계시대. SPG. 축하드립니다. 1년을 갖고 계셨대.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급등뿐만이 아니라 그냥 1년으로 봤을 때도 우상향이었잖아요. 와, 감속기를 내다보신 그 수익률 100% 넘기셨겠네. 병재는 부럽다. 네. 금액 와.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와, 70%? 70% 가까이. 축하드립니다. 되게 저렇게 말하니까 70%가 되게 겸손하게 느껴진다. 겸손한 분이셨어요. 와, 70%만 나도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와우. 그 밖에 오늘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도 뉴스 많이 났죠? 네, 중요합니다. 천조국의 부활. 음. 9,100조? 9,100조. 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게 뭐 통과될지는 뭐 불투명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통과되기 아마 힘들지 않을까. 통과되지 않을까 아니, 통과되지 않지 않을까. 못하지 네. 않을까 뭐라는 네. 거야. 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부자 증세 얘기가 있었고 네. 또 국방비 예산을 엄청나게 배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걸 불안 요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부자 증세는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이고 국방비가 1,111조 원, 1111 평시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핵 얘기도 꺼내놨고 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뉘앙스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장에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그장 한 주간의 흐름도 정강후약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떨어졌고 우리보다 좀 더 최근엔 미국장이 약한 느낌이긴 한데 한 주간은 고강도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금리 문제가 아니라 침체가 어느 정도로 올 것인가에 대한 공포로 조금 가는 네.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미국장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철강이나 화학 섹터 이런 쪽이 좀 부진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나마 시세 한 번씩 줬던 거는 반도체, 전기차 이쪽이었는데 주후반으로서는 이제 전기차 쪽이 쫙 밀리고 있어서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테슬라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럼요. 어쩔 수 없지. 테슬라 뭐 사고 결함 얘기도 있었고요. 이 히트맵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일주일간의 흐름이거든요. 일주일간 흐름 보면 왼쪽 하단에 보세요. 애플. 금융주들 엄청 밀린 거 빨갛죠? 보이고 저 위에 테슬라 주간으로 놓고 봤을 주간으로 때 얼마인 거야? 9%? 9%? 그쵸? 테슬라, GM 이쪽 좋지 않고요. 맨 우측 구석탱이에 있는 네. 이쪽도 리튬 쪽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고 빅테크나 반도체는 되려 조금 그나마 그러네요. 잘 선전을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에너지 쪽은 유가가 같이 밀려가지고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 뭐 약하다라는 거에서 유가가 좀 밀렸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특히나 금융주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은 S&P 금융지수가 3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하면서 6% 이상 빠졌습니다. 은행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주 후반에 완전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좀 보고 가시죠. 실버게이트라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은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발적 청산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연기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보통. 그러면서 은행주들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오늘 미국장 하락을 완전 촉발시켰습니다. 정말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이들은 벤처캐피탈이라던가 혹은 막 시작하는 업체들에게 돈을 주로 빌려주는 중견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권자산을 매각하겠다. 우리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강도 긴축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금을 좀 적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금 소멸. 그러면 이게 결국 은행의 자본 잠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본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산 매각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서 당연히 큰 은행들은 버팁니다. 뭐 이걸로 막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중소형 은행들이 좀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거기서 촉발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투자 심리를 쪼그라뜨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주들이 그렇게 밀렸고요. 국내도 오늘 은행주는 같이 약합니다. 뭐 미국과 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좀 심리적 측면이 강하겠죠. 오늘 그래서 은행주들의 부진이 어떻게 진정이 돼가는가가 앞으로 좀 중요한 키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축이 암호화폐 시장 뭐 붕괴로 이어지고 예금이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뱅크런은 좀 먼 얘기일 순 있겠으나 맞아. 안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를 짜다 보면 이게 수순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데서부터 이제 자본 잠식 시작되면서 이제 디폴트 나는 거고 하다 보면 이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간다는 건데 사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안 좋은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기 마련이고 여기에 따라서 좀 급락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흐름들도 그리고 투자 심리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해 연말에도 뭐 이게 시스템 리스크냐 아니냐 그런 얘기 하다가 잠깐 좀 꺾이고 나서 얘기가 안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미국 금융주들도 한번 유심히 오늘 살펴보시기 그 바라겠습니다. 저희 출연자 한정란 차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강도 긴축을 해서 인플레를 잡는 것도 시간을 두고 시차적으로 긍정의 흐름을 가는 거라면 고강도 긴축의 부작용도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그게 암호화폐 시장의 그렇지. 흔들림이라는 거고 거기에서 오는 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는 또 막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투심에 좋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는 그럼.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눈에 띄었고요. 아까 화면에 같이 나간 게 있었어요. 특징주로 제가 좀 꼽아봤던 게 네. 전력반도체 쪽인데 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전력반도체 네, 전력반도체. 좋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75% 줄이겠다. 뭐 줄이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습하는 움직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3월 8일 뉴욕 증시 기준입니다. 온세미컨덕터나 ST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들이 다 전력 반도체 생산이나 그 원료 제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가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테슬라의 이 전력 반도체 사용량 감축 단기적으로 영향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고 테슬라는 줄이더라도 다른 BMW나 다른 업체들은 저 모든 데가 다 전력반도체를 늘리고 있으니까. 늘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경영진이 그로 인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회복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국내 전력 반도체는 진짜 안 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 갔으니까 너무 빠지지도 않는데 정말 안 가니까 왜 이럴까? 아직 그 관심권역 그 중심으로 들어오기는 좀 전인 것 같아. 언젠간 모든 것이 가고 나서 소외된 이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하나 더 있죠. 이거 이것도 나름 중요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거 보고 저도 아니지. 이게 몰랐는데 난 너무 좋죠. 왜? 지금은 6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네, 그래서 12일부터 이제 서머타임 실시돼서 네, 뉴욕 이제 증시가 네, 지금은 6시 마감이지만 이제 5시 마감이 돼요. 힘들잖아. 아니죠. 너무 좋죠. 저는 어차피 3시 반부터 회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2시 반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6시에 마감이 되면
내가 6시 30분까지 그래픽을 넘겨야 돼. 근데 뉴욕장 6시 마감되면 어찌됐건 조금 뭐 딜레이 돼서 한 6시 15분에 다 마감이 뜨고 그리고 뉴욕에 대한 기사들이 아예 안 나와요. 분석 그렇지. 자료들이.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막 뭐 블룸버그도 들어가 보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든 단서를 모아서 대본을 짜놔요. 근데 5시에 마감이 되잖아? 그러면 국내에서도 분석 자료들이 좀 나와. 아, 기사 보고 이제 베끼겠다. 나는 기사를 베낀 적은 없지. 이제 증권사 의견들이 좀 쏟아지면 맞아요.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를 한 번 더 컨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사실 새벽 할 때 저도 그 새벽 방송을 할 때 6시 마감일 때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CNBC 뉴스를 방송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앵커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여유가 좋죠. 생기는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마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앞당겨진다는 거, 서머타임 실시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 7시에 투자뉴스 7을 보시면 고생은 제가 하고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니, 많이 홍보하세요. 그거는 저도 하던 방송이었으니까. 그럼요. 영어앵커랑 나랑 이제 기반을 딱 닦아서 그렇지. 초석을 세운 그런 방송을 네. 사랑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그리고 14일에 밤 9시 30분에 이제 CPI 나오니까 CPI. 여러분들 미국 CPI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나옵니다. 네네. 물가 데이터 좀 중요한 시기고요. 자, 산업 뉴스 갈까요? 아니면 리포트로 갈까요? 산업 뉴스 그냥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지금 IT 부품사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IT 부품의 전방이라고 하면 뭐 로봇도 될 거고요. 전기차도 될 거고 세트 업체들, 세트사들도 될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근데 바퀴판. 그렇죠. 기판주 좋아. 기판주 좋아하는데 요즘에 기판주들이 힘 못 받아서 속상합니다. 어찌됐건 이 IT 부품사들의 전방들이 지금보단 나아질 거야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트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이런 쪽은 그동안 중국 수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어찌됐건 중국인들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그걸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생겨나고 실제로 중국에서 IT 기기 재고가 1월부터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제 부품을 조금 수요를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IT 수요하면 중국에 제일 많이 눌렸던 게 MLCC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MLCC. 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여러분. 이 MLCC가 전기차에는 기존의 스마트폰 대비해서 뭐 수십 배 더 그렇지. 들어가고 네. 태블릿에도 더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MLCC 수요가 는다면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주들도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네.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것 대비해서도 주가는 잘 못 가고 있는 삼성전기지만 그래도 갈 때는 또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체크하셔야 되고 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일반 제품이 있고 프로 제품이 있는데 지난 시즌 제품들 중에서 프로는 잘 팔렸고 일반이 안 팔렸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지. 근데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전략을 한 거지. 프로가 먹히는구나 해서 다 고사양화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T 부품들도 레벨들이 올라가고 그렇지. 탑재율이 올라갈 겁니다. 한 개 들어가던 거 2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손 떨림 보정 네. 요런 쪽, 뭐 MLCC, 기판 이런 쪽에서 조금은 더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이거 프로가 아니고 일반으로 샀는데 이 전전의 프로 제품을 썼거든요. 근데 그 전전 제품이 이것보다 좋아, 카메라가. 그러니까 프로가 훨씬 그래서 난 무조건 근데 너무 앞으로 비싸. 프로 근데 사겠다. 200만 원씩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좀 비싸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 쓰고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회수하는 거지 수익 맞아. 보고. 예, 뭐 그렇습니다. 숙비님 오전 방송 앵커분들 몇 시에 퇴근?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오전에 방송이 언제 그러니까 끝나냐. 아침 방송 이후에 다른 방송이 언제 끝나냐의 차이인데 저 할 때는 저는 한 12시에 퇴근했었고 저는 10시 반. 11시 방송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10시 반 정도 뭐 그렇습니다. 퇴근했고 지금 보통 저 다음으로 오는 게 온앵커. 온앵커도 한 11시 반쯤 퇴근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포트로 갈게요. 예. 리포트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목이? 보이시려나?
태양광 매수할 태양 어머 이렇게 뭐 이게 초록색이다 보니까 크로마 백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태양광 매수할 태양 너무 귀엽죠. 젊은 애널리스트일 것 같은 느낌의 이베스트의 이주영 연구원님. 태양광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힘드시구나 요즘에.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뭘 짜내가지고 어찌됐건 하셨겠어. 클릭을 부르잖아요. 난 좋아. 좋은 의미로. 너무 근데 좋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일 거야 이게. 우린 알지. 우리는 그 제목 달고 헤드 뽑는 게 힘든 걸 알죠. 자, 여기서 왜 태양광 쪽에 대해서 긍정의 시나리오를 쓰시는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1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LCOE라고 해서 균등화 발전 비용을 말하는데 화석 연료를 썼던 게 뭐 일단 싸다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신재생으로 써야 돼라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당위성이었다면 지금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전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 경제성까지 확보를 맞아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고 모듈의 효율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효율성도 개선되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저기 LCOE 발전 단가 하락 요인 보시면 모듈 그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 안 보여. Other soft cost. 이런 비용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발전 그 밑에 그림 3번 발전 원별 발전 단가 보시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가장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이미 17년에 석탄 화력 발전원 단가를 역전하는 경우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단지 대승적인 의미로만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진짜 옛날 얘기가 됐고 경제력과 어떤 비용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도 태양광이 설치가 빨라가지고 좀 빨리 쓸 수 있다 보니까 태양광에 좀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1번이고 또 이주영 연구원은 두 번째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를 자국화시켜야 된다는 그래서 그게 의지를 명확히 했다라고. 그러니까 러우 전쟁하고 지금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와 나는 깨달은 게 전쟁이 진짜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놀랐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자원의 대국이 러시아였다라는 걸 새삼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귀해진 유럽에서 이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전에 2021년도 유럽이 EU 27개국 평균 수입산 에너지 의존도가 55%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산 에너지를 뺀다면 본인들의 자국 산업의 절반도 못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들은 얼마나 이번에 아차 싶겠어요. 엄청 그러니까, 되었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저기 유럽 천연가스 가격 봐봐. 정말 난리죠. 저때가 송유관 막 막았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다 막히고 급등을 했다가 또 순식간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로 인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니까 자국화 시킬 거고 결국 유럽이 선택하는 건 신재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설치 기간이 태양광이 1년 내외고요. 풍력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태양광 쪽에 초점이 맞추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꼽은 건 정책. 지금 뭐 유럽, 미국은 IRA, 유럽에서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시키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시키는 법안들,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신재생을 밀어주는 정책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책이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신재생 쪽 태양광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고요. 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전력망이 노후화되면서 발전 효율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또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 밀었던 게 또 인프라. 그 인프라법이 이제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면서 자금들이 들어가서 전력 교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 역시나 발전 단가는 더 떨어지고 효율이 올라가는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죠. 미국향 매출이 있는 업체를 한번 봐야겠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퍼스트 솔라가 막 흐름 너무 좋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태양광주가 같이 따라갔는데 저는 미국에서 인페이즈 에너지를 태양광주로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종목은 좀 그렇게 관심 못 받아서 아쉬워요. 네. 네,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태양광. 네. 이번 주 초에도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나름 뜨거웠었던 섹터기도 하고 태양광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태양광 매수할 거양, 매수할 태양, 할 거야 뭐야. 매수할 태양. 한번 리포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생활경제 이슈도 하나 오늘 준비하셨겠죠? 네. 오늘 미세 플라스틱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페트병에도 들어가 있고 배달할 때 저런 항상 오는 배달 거. 용기도 있고 옷에도 붙어 있고 옷에도 붙어 네, 있어. 포장지에도 붙어 있고.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저런 배달 용기에서 다회용 용기보다 한 많게는 4-5배 정도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용기 한 개당 미세 플라스틱이 약 29.7개 정도 검출이 됐어요. 근데 다회용기라고 해서 배달 업체들이 쓰는 한 100회 정도 쓸 수 있는 다회용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거의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뭐 한 5개 정도. 그건 여러 번 씻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에 많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게 좀 깜짝인 게 제가 얼죽하잖아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매일같이 먹는데 그 바닐라 라떼 아이스 용기에도 많대요. 이 페트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세요. 연간 내가 377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이. 그러면 이걸 모두 일회용 컵을 사용하잖아?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연간 2,600개를 먹고. 아니 연간으로 안 해도 혹시 그 아까 그 그림 포장용기 구성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나 일주일에 배달 많이 해. 미세 플라스틱을 100개 이상은 먹고 있네. 배달 음식을 주 2회 정도 주문하잖아? 그러면 연간 3,8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 그러면 저는 한 7,000개 정도 먹는군요. 네, 그렇죠. 1년에 7,000개 미세 플라스틱을 제가 먹고 있었군요. 배부르겠다. 미세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막 우리의 식약처나 세계보건기구가 이거 정말 나빠라고 하진 않았어. 유해성을 입증하지 않았어, 이들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쵸. 좋을 리는 없고 찝찝하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었던 바다 새들이 위가 섬유화되는 현상, 뭐 폐가 섬유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저도 건강 염려증이 워낙 있다 맞아. 보니까. CNN 보도에서 국제 과학자 팀이 전 세계 바다 뭐 특정 12,000여 개 지점을 조사를 했더니 171조 개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입자들이 있었고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무게만 봤을 때 한 230만 톤. 근데 그걸 물고기들이 먹어.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 우리는 또 물고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전 세계 바다 막 230만 톤도 하는데 이건 사실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리고 국제 과학 저널인 위험물질 저널이라는 데 발표한 열심히 논문도 있더라. 다 찾아보셨군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미세 플라스틱 조각으로 소화기관에 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바다새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좀 많이 먹은 그 지역의 바다새들 같은 경우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섬유증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결국은 바다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얘기들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에서 유해하다라는 점들을 찾아본 거지. 생각해보면 음식점에서 이 포장 용기를 이렇게 담기 전에 이걸 닦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 공장에 있던 이제 다 달라붙어 있는 미세 먼지와 플라스틱들이 그럼요. 그대로 묻어 나온다. 진원님, 네,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이 들어가는 페트병도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신랑도 건강 염려증인데 집에 있는 페트병에 이렇게 끼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를 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어느 날 집에서 뭐야 이건 뭘 샀어요? 그랬더니 그런 필터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워갖고 먹어. 이 정도면 그 필터를 지금 미세 플라스틱 한 2개 드신 것 같은데. 배부르네요. 진짜 진짜 그래서 찝찝한데 안 할 수가 없어. 환경적인 측면과 내 몸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텀블러를 쓰시고 그러게요. 그 배달 시킬 때도 보면 다회용기가 가능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 다회용기를 체크를 하시면 다소 좀 귀찮더라도 환경도 또 내 몸도 그리고 내 아이도 이제 챙겨야 되니까 우리는 내 몸을 챙겨야지.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자기는 페트병으로 물 마시고 있으면서 텀블러 사용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음, 제가 일단 목이 타서 마셨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게 참.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제가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건 아니겠죠. 넌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반말과 아무튼 존댓말의 콜라보 뭐죠? 이건 좀 너무 배달 음식을 충격적이네. 좀 많이 먹어서 이 친구가 너무 맛있잖아.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더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옮겨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지 이미 그 음식물에 다 묻어 있죠. 있어? 네. 집에서 해 먹어요. 그렇지, 집에서 해먹는 게 최고지.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시간 또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찝찝하네요. 네. 그러니까 텀블러 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치워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산업 뉴스랑 생활 경제까지 아주 마지막 찝찝한 생활 경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알차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그러게요. 또 이런 게 은근 되게 뼈가 되고 살이 돼요. 아니 지금 그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내가 앞에 얼마나 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힘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죠. 저희 오늘 중앙경제 라이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동안에도 건강하고 평안한 또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